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66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의문의 그녀 시온님. 안녕하세요.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자, 2주나 하게 된 추사 김정희 특집. 이번 주에는 지나던 객이 아니라 초대받은 손으로서 박 박사님을 처음부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 박사님을 오늘 아까 전에 만나자마자 담배를 한 대 같이 폈는데 네. 바로 그 위화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오늘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 하면서 날씨가 굉장히 습합니다. 이러면 곱슬인 사람들은 머리가 휘죠. 예, 더 컬이 생기는데. 아,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왕년에는 반곱슬이라서 머리가 좀 저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 반곱슬이 아닌 게 아니라 머리가 없어지면 반곱슬임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렇죠. 눈치 아닌 한 분이시다. 아, 죄송합니다. 무심코한 팩폭이 타인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데. 박 박사 처음 본 날 네. 아주 웃겼던 게 우리 홍 작가가 박 박사를 처음 보고 이제 헤어지면서 아우 박 박사님 진짜 얼굴 잘생기시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잘생겼나 그랬더니 그 다음이가 머리숱도 많고 이 사람은 머리숱이 많으니까 그게 기준이야? 잘생긴 사람이다. 아, 그 영화 보안관에서도 대머리 혐오가 하고 있어. 아, 영화 보안관은 꼭 보셔야 됩니다. 재밌어요. 대머리 혐오가 극에 달해. 아, 이거 이제 스포라서 말을 무시는 거 아니야?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이 대표님이 아주 자지러진 장면이 있는데, 나 굴렀다 거기서 진짜. 아 진짜. 나쁜 영화를 보나? 단체 관람 한번 할까요? 넷이서 다시? 아, 영화 괜찮아요. 영화 잘 만들어. 아, 저도 저녁 기대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좋았어요. 보안관. 예. 대머리 혐오. 자, 사람마다 미를 보는 관점이 다르죠.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소환된 사람이 추사 김정희라는 양반인데, 자, 그 전에 잠깐만 우리 수다를 좀 떨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네? 그리고 박 박사님. 예. 그 트와이스가 일본에 지금 막 갓 진출을 했어요. 네네.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인기가 심상치 않은 모양이라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네네. 정말 인기가 많은 모양이에요. 팬들이 보수적으로 예상한 거에서 한 2배 이상이 터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터진 게 맞는 거죠. 아, 그렇죠. 엄청나게 터진 거죠. 사실. 어떤 맥락이에요? 그냥 9명이 다 예뻐서, 물론 다 예쁜 분들인데 네. 예뻐서, 글쎄요. 그리고 솔직히 뭐 이런 말 있잖아요. K-팝 씬에서 성공한 일본인 멤버가 3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 일본인이라는 타이틀이 굉장한 프리미엄이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게 논리적인 차원에서 제가 이해는 가요. 네네. 근데 가슴으로부터는 정말 그 정도야? 라고 하는 그 이게 의구심이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좀 이제 약간 역국뽕이라고 해야겠죠. 한국인 입장에서 보면은. 역국봉.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류라는 말도 왜 이제 인류라는 단어라든가 뭐 J리그 이런 거에서 K리그 따고 K 접두사 붙이는 거 사실 J리그 여기서 사실 많이 영향받아서 만든 그렇죠. 게 맞잖아요, J-팝이니. 이제. 예. 근데 이게 그때 당시 J-팝이라든가 이런 일본 문화 열풍이 아시아 전역에 불었던 게 그 일본에서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구 1세계 미국이나 이런 1세계 문화를 같은 동양인이 향유하는 발전된 화려한 요 대중문화 그러니까 일본에서 한번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그렇죠. 로컬라이징이 된 그걸 이제 아시아권에서 소비를 했던 건데 일본이 이제 갈라파고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약간 일본 대중문화가 이제 그 아시아 전역에서 약간 영향을 잃은 상태에서 그걸 이제 한류가 대체를 하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1세계 백인들이 향유하는 1세계 문화를 제외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한류를 소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약간의 좀 콤플렉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자니스 계열 이제 일본을 주름 잡고 있는 자니스 계열 아이돌도 뭐 중국이나 이런 외부 시장에 진출을 시도를 했었대요. 근데 이제 안 된 거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중국에 무슨 SKH 뭐 이래서 AKB류의 걸 이제 브랜드만 이렇게 프랜차이즈처럼 넘겨주는 식으로 이제 일본에서도 그걸 하는데 플랫폼만 넘겨주는 예. 그런 식으로 한 게 이제 일본 나름대로 이제 문화가 해외에서 소비시키는 수출하는 이런 양상이었는데 이제 K-팝에서 탑을 찍은 아이돌 그룹이라고 하면은 그 얘네들이 유튜브 숫자에 집착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플랫폼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주축 멤버 중에 셋이나 일본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이제 국뽕을 맞을 그러니까 일본은 본인들의 갈라파고스화에 대한 콤플렉스가 알게 모르게 있었던 건 거죠. 그래서 이게 특이한 점이 뭐냐면 뭐 엠스테라든가 이런 데 나가는 건 그럴 수 있는 건데 유명하면 나갈 수 있는 거 급이 되면 나가는 건데 NHK의 사회 관련 카테고리로 구분을 해서 이 친구들 인터뷰를 했어요. 사고도 안 쳤는데. 예. 그러니까 왜냐면 이걸 그러니까 사회 현상으로 봤다는 그렇죠. 그렇게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NHK에서도 이게 그런 맥락에 이제 뭐 한일 간의 가교라던가 정치적인 갈등 뭐 이런 식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 게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소비될 여지가 많았던 게 이제 그러니까 현지 이제 젊은 팬들에게까지 이제 반응이 오면서 이제 좀 시너지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갈라파고스화라고 하니까 왜 가전제품 생각나는데 예. 일본은 가전제품 특히 게임기 이런 데서 네네. 그 회사별로
모듈이 다 다르고 아, 예. 예, 그런 거죠. 옛날에 뭐 VHS 말고 뭐였죠 그게? 베타? 아, 예, 뭐 베타 테이프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일본 전자산업이 삼성이나 LG나 이런 기업들에게 밀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예. 갈라파고스화 정책 예. 때문이었다고 그러는데 문화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의식을 안 한 거죠. 근데 여전히 제조업에서 뭐 핵심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일본이 엄청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음향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근데 이제 제가 거의 소녀시대 카라 이후로 한 10년 만에 엠스테를 봤어요. 근데 출연 멤버부터 해가지고 그 무대 구성 방식 이런 것들이 한치도 발전을 안 한 거예요. 보면 10년 동안. 그러니까 걔들은 그 안에서 내수시장 안에서 자기들이 했던 거를 지키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방식으로 자기들 나름의 소비만 계속을 하다가 일종의 외부 충격이 온 건 거죠. 계속 자기 복제만 하다가.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도 제가 요 오리콘 차트를 거의 저도 한 10년 만에 봤는데 그 왜냐면 보아 동방신기 뭐 카라 없는데 제가 그걸 왜 보겠어요. 봤는데 여전히 비즈, 스피츠, 칸자니 이런 사람들이 상위권에 있고 멤버가 바뀐 게 하나 없어요. AKB가 노기자카 46으로 바뀌었다. 요 차이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네. 어떤 물갈이라던가 예. 젊은 피수열이라던가 하는 네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예, 예. 예, 그런 식으로 그럼 일본도 문화적으로 뭐 이런 표현을 쓰는 뭐 부리메 시대니 이런 식 표현을 쓰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습지화가 됐다. 예, 그렇죠. 일종의 그냥 독자적인 생태계에 있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외부의 충격이 한번 오고 나서 이제 숨어있던 수요들이 발견되는 과정. 왜냐하면 지금 보면 한류 주 소비층이 젊은 여성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카라가 좀 특이했던 건 이제 쇼와 시대를 추억하는 30, 40대 아저씨들이 소비를 많이 했던 거고, 근데 이제 젊은 남성층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지표로 보이고 있는데 그 얘기는 그 갈라파고스가 됐던 닫힌 생태계인 줄 알았던 곳에 이제 새로운 충격이 들어가면서 좀 반향이 좀 크게 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아프리카에 이제 호랑이 2마리가 간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외부 충격이 왔는데 오는 과정에서 거기 자국민 멤버가 셋이 있다. 네네. 라고 하는 게 말 그대로 역수입봉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만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트와이스의 대만은 센터가 네네. 또 쯔이양이니까. 그렇죠. 요즘 짤방이 돌죠. 이제 삼국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 국뽕을 맡고 있다 했는데 국뽕 세사발. 예. 원래 국뽕이 제일 센 뽕인데 그걸 세사발을 들이키니 각자. 예, 어.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뽕도 층위가 이렇게 진해진 네네. 말하자면 엑기스 국뽕의 예. 각자만의 국뽕의 계열이 또 다른 예, 예. 동아시아 3국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그 트와이스가 출연한 엠스테를 보면 같이 출연한 아이돌 그룹이 하나 있어요. 네. 케야키 자카 46이라고. 음. 그거를 이제 같이 비교해서 보면 돼요. 그 트와이스가 어쨌든 우리나라 걸그룹 시장은 대중성이잖아요. 네. 매니아가 아니잖아요. 네. 네. 보편 대중인데 대중성에서 한국에서 어쨌든 대중성을 기반으로 해서 터진 거잖아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보편 취향이거든. 사실 싫어할 수가 없어. 네. 이거는. 근데 이제 케야키 자카 46은 그 애니메이션에서 마치 나올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짙은 컨셉의 어떤 그 아이돌이거든요. 아, 더 마니악하다. 마니악하죠. 그래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게 이쪽에서 보편 취향으로 그냥 진짜 뭐 30, 40대 애부터 어른까지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보편 취향의 어떤 컨텐츠와 그들이 갈라파고스와 왜냐면 일본이 아무리 그런 걸 좋아한다 그래도 그렇죠. 일본 사람들도 똑같은 사람인데 지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편 취향이라는 거를 모를 리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본에서 투채널이나 그럴 때 반응을 봐도 케야키 자카 46이 바로 뒤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이게 신선했던 거야 트와이스가. 어쨌든 그냥 아무나 난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냥 걸그룹인데 케야키 자카 46을 보다 보면 이거 약간 너무 컨셉틱한 거야. 이 애니메이션 나올 것 같은 옷과 복장과 무대 막 동작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이를 아까 그 갈라파고스가 됐다는 건 그 둘의 그날의 무대만 봐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일본 내부에서는 대충 이런 식으로 컨텐츠화를 시켰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아주 굉장히 모두가 즐길 수 있을 만한 보편 취향의 어떤 그 컨텐츠가 아까 말했던 외부 충격처럼 네. 나왔으니까 약간 당황한 거죠. 게다가 심지어는 의외의 결과도 있었어요. 이건 예상치 못한. 뭔데요? 라이브를 했는데 네. 라이브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트와이스가. 원래 트와이스 원래 라이브 그렇게 쳐주지 그러니까 않아요? 뭐 그냥 잘하는 그래요? 편이라고 아주 하기는 잘하는 조금 편은 사실 아니구나. 힘든데 그냥 그게 한국 아이돌 네. 기준인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 아이돌은 사실은 나가수 나가도 될 애들도 멤버로 뽑아놓고 맞아.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노래로 뭔가 이제 돋보일 만한 승부 뭐 그게 이렇진 아닌데 않다. 근데 일본을 가니까 너무나 일본을- 돋보이는. 일본을 가니까 가수잖아. 저 뭐 정도였나? 이런-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일본 평론가들도 일본 내 케이팝 현상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말이 다 나오더라고요. 일본 현지에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국어가 그 서양 음악을 소화하기에 영어랑 음가가 비슷해서 일본어보다 그게 더 유리하다. 특히 네. 이제 한국의 아이돌 음악은 중간에 랩이 꼭 나오고 힙합을 베이스로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유리하다 이런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본인 평론가는 한국인은 일본인보다 더 리듬감과 음감을 타고났다. 뭐 이런 인종론까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거 우리 역국본 가능하다니까. 일본 이게- 평론가들이 그렇죠. 인정한 우리의 한글의 위대함 가능하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 부분은 어쨌든 이제 이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80년대만 해도 이제 그 1세계 이제 미국이죠. 미국에서 유행하는 흑인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미국보다 더 훌륭한 수준으로 소화했던 게 일본의 음악가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그 이제 정확히는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힙합이라든가 흑인 음악이 완전 대세가 된 상태에서 일본은 그 음악을 이제 주류에서 소화하는 거를 갖다 어느 순간 이제 소비가 안 되니까가 제일 큰 문제고. 근데 반면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을 제외하고 그 미국 주류 음악들 이제 빌보드 차트에 있는 요즘에 이제 EDM 계열로 분류되는 곡이라던가 혹은 뭐 힙합으로 분류되는 흑인 음악을 가장 로컬라이징을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 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조류에서 굉장히 실시간으로 붙어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차트에서 유행한다 싶으면 거의 시간차 없이 한국에서 바로 음악이 나오거든요. 하다못해 표절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확실히 한국 음악이 훨씬 잘 먹히긴 하죠. 잘 먹히고 상대적으로 3세계라든가 아시아권에서는 인종적 이질감이 없다 보니까 더 소화가 잘 되는데 일본은 그걸 갖다 이게 인종론 같진 않아요. 이게 상대적으로 한국의 사람들이 더 노래를 잘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노래라는 게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그 일종의 해석과 취향의 영역이다 보니까 특별히 더 이제 초절기호를 다루는 영역까지 가지 않는 다음에는 이제 대중음악으로서 소화될 정도의 수준의 가수가 안 나온다기보다는 일본 시장 내에서 그런 가수들에 대한 수요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작은 시장들은 살아있지만 메이저 시장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C팝도 나올까요? C팝이라면 차이나 중국이요? 쪽에서. 네. 저는 뭐 당연히 이제 넘어가는 순서가 이렇게 보이니까. 물량으로 따지면 시간 문제인 건 맞는데 업계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는 중국이 지금 내부적으로 5년 보고 있대요. 중국 그 문학의 산업 종사자들이 이제 한국 콘텐츠 산업을 따라다니고 5년 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 관계자 한 10년 정도 보는 이유가 검열이 제일 크다 그러더라고요. 검열 문제가 제일 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검열이라는 게 또 창작자들의 내면화가 되고 나면은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이 있어서 근데 어쨌든 중국 산업 관계자들은 내부적으로 5년 보고 있다 목표를 그 콘텐츠 노하우를 뽑아먹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일본인 멤버들이 트와이스 네네. 한국어를 100% 완벽하게 하지 않으니까 예. 그게 또 매력 포인트였잖아요. 그렇죠. 원래 약간 이것도 여염이 해당하는 건가요? 약간 어눌한 발음으로 귀엽잖아요. 백시미를 보여주는 여성은 사실 이제 호감을 갖기 쉽죠. 남자도 그래요. 네, 남자도 그렇고. 예, 일본에서는 거꾸로 한국인 멤버들이 일본어를 좀 더듬거리는 거를 예. 귀여워하는 모양인데 난 솔직히 그거 보면서 예. 그냥 예쁜 게 계급이지. 그럼요, 맞죠. 우리가 그래봐. 예쁜 애가 말도 좀 더듬으니까 더 귀여운 거죠. 그냥 맞아요, 그런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잘생긴 남자. 맞아. 옛날에 니쿤 네. 생각하면. 맞아요. 아니 다니엘 헨리도 그렇고. 아니 아까 유튜브 보는데 관련 영상으로 정우성 씨가 일본 토크쇼 나가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잘생긴 사람이 하니까 멋있고 귀여운 거야. 그게 다. 집중이 되죠. 네. 근데 제가 가서 하면 약간 좀 모자란 사람이 될 텐데. 발음이 저게 뭐야? 네. 그러면서 어디 사투리야? 그렇죠. 저 근본 없는 녀석 어디 출신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니 뭐 총이지 뭐. 자 알겠습니다. 궁금했어요. 예. 그 뭐지 트와이스 붐에 네네. 일본 내에서의 맥락이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근데 아까 그거 음. 일본 평론가가 언어적으로 한국어가 네. 바뀌었다. 예. 그 얘기는 사실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은 조금 굉장히 순진하게 얘기하는 건데 그 랩의 발전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랩이 제가 옛날부터 누누이 주장했던 학교 벌교 네. 종교 요 시절에는 한국말이 단음절이니까 단음절로 이렇게 랩을 하는 거. 그러니까 왜 하나에 하나였단 말이야. 네. 학교 가자 그랬단 말이야. 그 뭐 음절어니까? 근데 외국은 내 음이 네 개면 go to school 이러잖아. 한 음절에 여러 가지 음절이 다음절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음절로 해야지만 유려하게 플로우가 나오니까 alright 이랬다 이런데 땡겼다 우리는 되니까. alright 이래야 되잖아. 네. 그것 때문에 한국인 래퍼들이 굉장히 그 다양한 액센트를 한국어에는 원래 액센트라는 게 거의 없는데 네. 그 액센트를 넣고 다음절화 시키는 데에 근 10여 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노하우가 이제 쌓여서. 지금 쇼미더머니 보면은 확실히 그
옛날 올드 래퍼 나오면 여전히 그러고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는 안 그러거든요. 근데 그 음절 분화를 시키고 액센트를 넣는다라는 게 한국어에서 굉장히 새로운 영역인데 그게 이제 메이저로 흡수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외국인이 듣기에 한국말이야말로 정말 받침이 많아서 한국말 잘 모르는 사람들 덥덥덥덥덥 이렇게 들린대요. 플로우를 짜면 덥더럽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유려하게 플로우를 짜는 건 그 사람들이 정말 연구해서 나온 결과인데 그렇죠. 이제 그 결과물만 보면 한국말이 굉장히 저런 플로우에 유려해서. 유리한 것처럼 들리는 저 건데 아니라는 어렸을 거지. 때 어렸을 때 사실 정확하게 반대 얘기를 들었었던 게 그때 이제 80년대 90년대니까 그때는 이제 한국 대중음악가들이 사실은 일본 음악 개방 전이니까 대놓고 표절하던 시절인데 그 이제 가이드 보컬이라고 그러죠. 작곡을 하면서 가사를 아직 안 붙였으니까 네. 이렇게 허밍이나 뭐 이런 걸 네, 하잖아요. 그걸 일본어로 한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제가 라디오에서 아.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작곡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일본어가 그런 음절이 부드럽게 넘어가기 때문에 그 아무 말이나 막 붙이기에 좋다. 근데 그거는 이제 일본이 1세기 음악을 로컬화를 잘한 상태에 발전된 상황이었으니까 일본 음악을 듣고 자란 작곡가들이나 전문가들이 음악가들이 일본어로 작곡할 때 가사 붙이기가 좋다라는 말을 본인 귀에 했었어요. 더 잘 붙고 예, 입에 더 이 잘 얘기- 붙고 그렇죠. 해서 그럼 결국은 한 문화권에서 그 특정 음악이나 문화를 소화해서 로컬라이징하는 그 완성도의 문제인데 단순히 이제 음절이 본래적으로 이거에 더 적합하다 아니다라는 말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하고 싶지 그렇죠, 않으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그 현재의 환경이 만들어내는 걸 가지고 이제 그 본질적인 환경 있죠. 언어, 인종 뭐 거기까지 이제 사람들이 우생학으로 가는 거죠. 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일본에서 그러고 있더라고. 네, 거꾸로. 아무래도 근데 상대적으로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상대가 갑자기 괄목 상대에서 나타나면 보통 그렇게 돼. 원래 쟤는 그럴 애였어. 원래 더 유리했어. 개개인 사이에서도 네. 그러죠. 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아, 얘기는 7월 9일 날 하나투어 V 홀에서 하는 그분 ED202의 그분이 오시는 그걸 저희가 사쿠야 유아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요거는 이제 AV 시절의 예명이고 그분의 원래는 본명인 쯔나마요라고 요새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 예. 예, 왜냐하면 그 쯔나마요 당사자께서 쯔나마요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예명이나 이런 걸로 불리는 거를 싫어하신다고 하니 예,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그 포스터에도 쯔나마요라고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쿠야 유아가 아니라 쯔나마요다. 요 아. 말씀을 드리고요. 트위터에서 이분 보고 언제 복귀하냐라고 했다가 차단당했다고 합니다. 아, 그런 얘기를 하는 한국인들이 뭐 트위터, 인스타에 많았는데 전부 다 차단. 차단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아니, 본인이 원하지 난 지금 않는. 코스플레이인데. 그래서 저희가 우려하는 거는 이분은 AV 시절의 커리어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코스튬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싶은데 이걸 기획하신 분께서 그런 맥락을 섬세하게 고려 안 하고 AV 커리어로서 모신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이 지금 들고 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갈 때쯤이면 이미 다 네, 뭔가 그러니까. 결단이 났을 아니, 때죠. 뭐 네. 예를 들어서 AV 배우들이 우리나라에 요즘 꽤 오잖아요. 네네. 팬미팅하러. 근데 팬 서비스가 되게 화끈해요. 그분들이 오면은 아무리 현역이기도 하고 현역 아니면 얼마 전까지 현역이었던 분들이고 하니까 이제 오신 분들이 뭘 하고 오는지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해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그게 과거에 아니죠. 대해서 한번 청산을 선언한 사람한테 가서 코스플레이어로 온다고 예, 생각하시고 오는 것 그런 같은데. 일이 그 관객과 그 출연자의 니즈가 서로 상충할 때 참사가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을 아니 뭐 방송이 나갈 때쯤엔 잘 끝나 있겠죠, 뭐. 그러니까 저희들의 우려를 박제화해서 다음 주에 들어보면 되는 거지. 네. 과연 맞았는가? 네. 그리고 저의 태무진 투덕한 북 콘서트는 7월 22일 날 토요일 충정로역에 있는 딴지일보 벙커 1에서 2시부터 4시 사이로 진행이 되고요. 바로 그 쯔나마요를 초청하신 마사오님께서 사회를 보시게 됐습니다. 자, 물어보시는 분이 많아서 근데 책을 사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오시면 됩니다. 네, 그냥 오셔도 돼요. 돈도 내시지 않으셔도 되고 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책을 만약에 사 오신 분이 있으면 사인을 해드리고요. 실시간으로 입담을 아, 즐기실 수 있다. 무료 팬미팅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저희는 좀 저렴해서요. 저희가 원래 그 저기 책을 안 사오면은 뭐 홍 작가님 사진 같은 거 가지고 가서 5,000원에 팔면은 그 현장에서 사가지고 사인 받고 불사지로 모아서 불 질러주는 아이템으로 그런 이벤트 할까요? 아니, 셀카 이벤트 같은 거 이렇게 7월 22일 토요일 충정로 벙커원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요새 우리 남 얘기몰에서 생각 외로 잘 나가고 있는 모티 칫솔, 예, T자 형태로 된 새로운 형태의 모티 칫솔 사장님께서 물건이 잘 나간다고 기분이 좋으셔서 할인 행사를 남 얘기몰에서 진행을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재 가격의 30% 할인 가격으로 제공이 됩니다. 싱글팩이 5,000원인데 행사가는 4,200원. 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가격이 내려갔어요. 자세한 가격은 저희 남얘기몰 namyegi.com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요. 이 할인 행사 기간이 언제 끝날지는 몰라요. 아 진짜요? 그 사장님 마음이에요. 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살려면 빨리 사시고요. 하지만 딴 거서 장사하세요? 그러니까 대략 일주일 정도 하신다 그랬는데 근데 요건 있습니다. 아니 그럼 나 엊그저께 샀는데 남얘기몰에서 지금 세일하면 억울한 거 아니냐. 근데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도 될 사고가 하나 터졌습니다. 뭐는가요? 우리 사장님이 네. 배송료 무료로 설정해 놓으셨더라고. 이거 원래 있는 거잖아요, 배송료. 그러니까 그쵸. 원래 배송료가 있는데 아, 우리 사장님이 그동안 배송료 무료로 설정해 놓고 다 무료로 드린 거야. 그래서 어쨌든 배송료 포함하면 이전에 사셨던 세일 기간 이전에 사셨던 분들도 세일가에 사셨다. 나름 세일가였다. 네, 나름 세일. 그러니까 네.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네. 뭐 일주일만 더 늦게 살 걸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도 큰 그림을 그리는 할인 가격 받으셨다. 크게 손해 보지 네. 않으셨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웬만하면 지난주 방송을 듣고 이번 주 방송을 이어 들으시면 좋겠고요. 이번 편에서는 인생의 정점에 올라있던 추사 김정희께서 유배를 가십니다. 자, 애초에 그 추사 김정희는 노론, 우리나라의 그 다크나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노론은? 일루미나티라니까. 일루미나티. 그 제야학자들 그다음에 역사학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노론이잖아요. 추사 김정희는 노론의 한가운데 집안에 있는 사람이고요. 이 노론과 암동 김씨가 권력 투쟁을 벌이던 시기가 이 시기였어요. 그러면 소로는 별로 안 싫어해요? 소로는 날아간 지가 이미 이때쯤 되면 네. 소로는 이미 박멸돼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지분지분 밟혀가지고 이제 김정희는 암행어사 시절에 안동세가 일파의 멤버들을 파직시키면서 임무를 완수했었단 말이에요. 안동 김씨의 1번 표적 김정희였어요. 자, 지난 시간에 김정희의 40대까지 다뤘는데 아버지 김노경이 유배에서 풀려난 것이 45세 때고요. 이때 추사 김정희의 집안은 안동 김씨에 맞서서 풍양 조씨란 또 집안이 있어요. 풍양 조씨와 연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합을 하는 거예요. 이때 풍양 조씨의 간판 얼굴이 조인영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역시 금석학. 지난 시간 들어봤으면 금석학이 고고학이라는 거? 왜? 너무 강이야. 너무 강의 톤이야.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금석학의 실력자였는데 김정희가 진흥왕 순수비를 고증할 때 이 조인영이라는 사람이 왓슨이었어요. 김정희가 셜록이면 같이 했다고. 근데 비슷한 것 같아. 셜록 캐릭터랑. 그래요? 그죠? 이거 약간 소시오패스스러운 네. 그러니까 잘났고 지 혼자. 그러니까 학문적 업적을 통해서 일종의 연구 동문 같은 둘이 사이란 말이에요. 근데 조선에서 학문과 정치는 연결돼 있잖아요. 같은 사립 학교 출신이 같은 정파가 그렇죠.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학문적 업적이란 말이죠. 진흥한 순수비 고증이. 그러다 보니까 김정희하고 조인영은 한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 정치판이 되게 혼란스러웠는데 자, 김정희가 소속된 기존의 노론 기득권 세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도 정치를 이제 펼쳐나가는 안동 김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풍양조 씨가 또 있고. 캐스팅 보트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손조들인 남양홍 씨도 있었는데 남양홍 씨는 또 왕실의 여성들을 많이 시집을 보내놔가지고 외척 집안으로서 이제 기웃기웃거리는 약간 요런 당파 싸움이 이제 물리고 있었는데 이런 상태에서 추사 김정희하고 풍양조 씨가 연정하는 건 자연스럽죠. 그리고 추사 김정희의 또 다른 친구가 권돈인이란 친구인데 권돈인은 조 씨는 아니지만 풍양조 씨 세력의 약간 스카웃된 인재?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정치는 안 했지만 그 옛날에 이회창처럼 대선 후보로 이제 간판에 등장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스카웃된 인재고 여기에 좀 피도 눈물도 없는 당쟁의 소용돌이란 말이죠. 여기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의 구도는 사실 뚜렷하지가 않아요. 하긴 안동김 씨 편들어 줄래니 노론도 그지 같고 노론을 편들어 줄래니 안동김 씨도 또 나라 망치는데 한몫한 건 맞고. 근데 이제 네. 우리나라
드라마에 의해서 안동김 씨 이미지가 너무너무 안 좋기 그렇죠. 때문에 아니 저는 안동김 씨 가끔 뭐 저 안동김 씨다 이러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세도정치가 생각이 나니까. 그러니까요. 네. 하늘 수 그렇죠. 없죠. 예,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조선이 결과적으로 망한 나라기 때문에 망하는 과정에서 누가 권력을 잡고 있었나. 아, 그렇죠. 이게 그렇죠. 비판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 추사 김정희가 승리해서 노론이 세도 정치를 펼치고 있었다고 한들 저는 역사가 크게 바뀌진 않았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김정희와 권돈인, 조인영 이 세 명이 친구란 말이에요. 이 3인방의 연합이었어요. 이 세 명은. 이 연합이 안동김 씨 세력을 파멸시키지 못했는데요. 억누르는 데는 성공했단 말이야. 세력이 너무 커서 파쇄는 안 되고 누르고만 있는. 안동김 씨는 말이죠. 손이 많은 집안이에요. 남자들이 빠글빠글해. 예, 안동김 씨는 그래서 처형도 많이 당하고 귀향도 많이 갔는데 어디서 그래도- 남자들이 계속 나와. 아니, 저글링 두 마리에 50원 이런 거. 그래서 왜 괜히 세도 정치로 그런 게 아닙니다. 정말 안동김 씨를 깔아놓을 수 있으니까 전국에 이게 되는 거거든요. 역시 물량 앞엔 장사가 없군요. 아, 장사가 없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김정희는 병조 참판 뭡니까? 국방부 장관이죠. 그 다음에 판의금 부사라는데 판의금 부사는 검찰총장 플러스 법무부 장관의 그 헌법재판관 정도 되는 왜냐면 그 앞에 판의금 부사는 판자가 붙잖아. 판관 역할까지 하는 거거든요. 법적인 판관 역할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 경찰, 군대를 자기 사람으로 다져놓는 시기를 보내요.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는 시기를 보내놓고 마지막 한 방을 준비합니다. 생각보다 김정희에 대해서 알려진 여러 가지 예술적인 얘기는 많은데 네. 이 사람이 이렇게 정치의 그 한가운데서 음. 뭔가 이렇게 한 거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네요. 그렇죠. 네. 네. 프로 정치인이고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비정한 권력지향적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멀리서 봐야 예쁘니까 자세히 안 볼라 그러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방을 준비했는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말했던 이 동지들끼리 설계를 한 거예요. 김정희가 대총통에 임명이 된 거예요. 대총통은 뭐냐면 청나라로 가는 특사예요. 김정희는 청나라 문예계, 미술계, 문화계에 영향력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가서 청나라 관리한테 글씨 한 장만 써줘도요. 그 사람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겉으로는 문화적인 북경 센세이션 시즌2인 거지. 문화적인. 속으로는 정치적인 기동이었어요. 왜냐하면 안동김 씨 세력이 끈질기게 버티고 있으니까 청나라에 일러 바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도 안동김 씨를 고립시키려고 아. 이게 설계된 거예요. 이게 제일 나라에 망조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사실은 대통령 바뀔 때 미국 찾아가는 거랑 똑같은. 대통령 안 바뀌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전두환만 해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현재 이제 한국에서 그런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할 때 보통 이제 미국에게서 호의적인 액션을 끌어내는 정치적 기동을 많이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의 추사 김정희가 우리는 추사 김정희를 고명한 선비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자국의 정치 투쟁에 외세를 끌어들이려 했다는 거냐? 예, 맞습니다. 야, 근데 아니 외세를 끌어들이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가? 여기서- 그건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고 그걸 어떻게 보통 이제 컨트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건데 사실 그게 그닥 그거 자체 갖고 비판할 건덕지는 없잖아요. 어차피 또 실패했고. 여기서는 선악의 경계가 뚜렷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죠? 예. 예, 네. 뚜렷하지가 않고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정치 싸움이에요. 그렇죠. 좀 전에 뭐 미국 얘기도 잠깐 했지만 뭐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이제 상황을 한국이랑 보면 예, 뭐 한국과 미국과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이해 가능한 액션인 것 같아요. 제가 그쵸. 볼 때는. 그리고 이제 이때 정치판도 지금처럼 비열했고 지금보다 더 심했지. 네. 비열했고 아니 왜냐면 또 대선 하고 있는데 네. 너무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나 전 세계 시민단체 유엔에다가 일러 바치는 거지. 돼지발정제를 일반화시켜서 네. 이게 대중에게 예. 뿌리려고 하는 살포하려는 자가 살포하려는 있다. 자가 있다. 그럼 그렇죠. 사실 이게 지금 현대 대중의 그 뭐랄까 21세기 전 세계 시민의식 기반으로 봤을 땐 굉장히 전근대적인 거잖아. 그래서 외국의 뭐 시민단체나 여성단체가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지. 이걸 나중에 한 200년 후에 외세라고 볼 수도 있지.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청나라가 갖고 있던 조선에 대한 영향력은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보다 더 크지 않았나요?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이중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청나라를 이렇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멱살이 잡힌 관계였는데 네네. 문화적으로는 청나라를 이렇게 오랑캐 놈들하고 그냥 공공연히 무시했고 아, 청나라에서도 청나라가 병자호란 때 우리나라를 짓밟을 때는 굉장히 잔혹했지만 네. 그 세계 제국을 일구고 나서는 네. 그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선 관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렴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지금 미국
한국 관계라기보다는 옛날 영국 미국 관계하고 오히려 더 비슷할 비슷합니다. 수도 있겠네요. 예. 예. 그래서 추사는 비열한 정치판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고결한 선비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그 안에 있다 보면 정치라는 건 가치 판단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선비의 고결함과 그 선비가 쓴 글씨의 수준을 우리도 모르게 동일시해서 그래요. 그건 달라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예술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룬 사람한테는 인격적으로도 높은 기대를 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긴 해요. 그게 요즘에는 이제 시내 20일 같은 데서 하는 인상 비평이죠. 예. 영화로 치면 사실 미술적 수준과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선악 예. 그거는 전혀 별개의 문제거든요. 칸느 영화제 수상 감독 K모 씨 성폭행 뭐 이런 거 알고 보니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안동김 씨 세력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잖아. 근데 안동김 씨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오면 추사가 나이가 55세가 돼요. 다시 또 10년이 지나가지고. 왜냐하면 그렇잖아. 병조판서 역임해야 돼. 뭐 해야 돼. 근데 이때 평균 나이가 어떻게 돼요? 꽤 오래 산 느낌이야. 아, 조선시대 600년에 걸쳐서도요. 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이때 거의 끝물이니까. 이때는 조선 말이기 때문에 아. 조선 초보다 평균 수명이 제가 알기로는 10년 이상 늘어나는 상태였을 거예요. 왜냐면 55세까지는 뭐 인정할 수 있는데 그때까지 현역이었다는 거.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약간 놀라운 거죠, 느낌이. 그렇죠. 고려랑 비교해 보면 한 20년 점프하죠. 이때 이제 추사가 청나라에 가기만 하면 설계도대로 이제 공사가 완공되는 거야. 안동김 씨는 다 시멘트에 묻히는 거야. 그러니까 안동김 씨 입장에서는 추사의 청나라행을 무조건 막아야 돼요. 돼지발정제 제조법을. 그래서 이제 절박한 마음에 왜 그 박정희 죽고 나서 전두환의 보안사령부가 권력을 장악한 과정을 보면 예. 굉장히 절박하면서도 맹렬하게 하잖아. 비슷한 작전을 짜요. 그게 뭐냐면 10년 전에 추사 김정희 세력 편에서 저격수로 나섰던 윤상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반대 세력의 대소신료들을 아주 그 저열한 표현을 쓰면서 상소문도 올리고 벽보도 붙이고 이러면서 그 여론 공격을 한 사건이었어요. 요즘으로 치면 증권가 찌라시를 가지고 막 뿌린 사건이었어요. 아, 그 국정원 그거랑 비슷하네. 예. 그 흉내 아니야?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 딱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럴 때 밥 주고 술 사주고 용돈 준 사람이 김정희였단 말이야. 이게 윤상도가 김정희 대신 선수로 나섰던 거죠. 근데 이 작전은 실패했어요. 이 작전이 실패해서 김정희의 친아버지인 김노경도 3년간 유배도 가고 했지만 김정희 그리고 김정희 가문은 안전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선수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지 사장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안동 김 씨는 10년 전에 이 사건을 밑도 끝도 없이 끄집어내요. 너무 절박하니까. 관련자들을 다시 체포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심한 고문을 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소문 벽보에 초안을 잡아준 게 김정희라는 진술을 받아내는데 성공해요. 타이밍이 기가 막혔던 게, 자, 대청통에 임명된 순간 추사는 청에 한 2달 갔다 오죠. 갔다 오기 전까지는 권력이 없죠. 자기 직책이 없잖아. 특사라는 거 외에는. 이 시간 내에 끝내야 되니까 안동 김 씨는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은 거죠. 행정 권력이 없잖아, 이때. 그런데 고문을 정말 김정희가 초안을 잡아준 게 맞아요라는 대답을 받고 고문 후유증으로 고문받은 사람 다 더 죽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을 거를 예상해 놓고 고문했겠지.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었지 김정희라는 이름 3글자는 받아놨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김정희가 고문을 받을 차례죠. 끌려가서. 그러니까 안동 김 씨 세력이 뒤집기 한 판에 성공한 거예요. 아, 전 여기서 궁금한 게 상소문의 초안을 잡아준 게 김정희란 진술이 팩트였던 건가? 사실 그건 뭐, 몰라요. 그죠, 알 수 없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알 수가 없지. BBK에 근데 요새랑 비슷하지 않았겠어요? 주어가 없다. 상소문의 초안을 잡아준 것도 아니고 안 잡아준 것도 아니고 네. 뭉치는 거 있잖아요. 예. 좀 이렇게 좀 자극적으로 좀 네, 옆에서 알싸한 맛이 뭐.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한마디 던지면 밑에 사람들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식이었겠지. 예. 이게 마치 BBK에 네. 그거를 주어가 없어서 못 잡은 게 예. 굉장히 선진화된 것이었다. 아, 그렇죠. 역시. 그러게요. 예. 시민의식의 성숙과 그러니까 이- 민주화의 진보. 네. 고문을 하지 않는 제도. 부패한 기득권에 탄압받은 고명한 선비라는 이미지랑 정반대죠. 정치인으로서는 프로였어요, 그냥. 그냥 프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 사람 목표는 생존 그리고 승리하는 거지 어떤 가치가 아니야. 조선을 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권력을 잡아야 돼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 조선은 나의 작품으로 아름다워졌잖아. 그럼 됐지 뭘 더 바래 나한테. 그래서 여기 세도 정치와 선비 정치의 뭐 선악의 구도란 건 전혀 없고요. 김정희는 당파 싸움에서 패배한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김정희는 머리가 좋잖아. 상황을 바로 이해했어요. 졌다.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나는 클래스라고 난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아요. 진짜. 이건 다른 매개를 이렇게 할 수 있지. 나 김정희 보기가 빠른 남자. 진실이다. 그래서 김정희, 조인영, 권돈희 이 3인방 이 트로이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도권이 빼앗긴 상태에서 저항을 해봐야 죽음뿐이죠. 왜냐하면 안동 김씨가 주도권을 잡은 상태에서 여론으로 밀리잖아요. 그럼 뭘 할지 몰라요. 그럼요. 전두환처럼 되는 거예요. 낙동강물 다 마시라 그러면 어떡해. 4대강 책임 물어서 빨리 졌다라고. 물 색깔이 아닌데 어떻게 마셔? 그래서 우리가 김정희가 조선시대의 고문을 우리가 알고 있는 왜 의자에 묶여가지고 네. 이실직고 하라 만든 거 있잖아. 줄이 트는 거요? 이거를 거쳤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거쳤어요. 그런데 보통 고문을 당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죠. 처음부터 자기 패거를 배신하고 처음부터 지지치는 사람들 있잖아. 다 불게요. 말하겠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절개를 지키면서 이게 절개인지 곤조인지 네. 만신창이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김정희 되게 재밌어요. 고문 때 일단 앉아요. 나는 억울하다 이러다가 적당히 맞잖아.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이제 바로 쥐지를 쳤어요. 그러니까 품위도 지켜야 되고 그죠? 건강도 지켜야 되고 그렇잖아. 그리고 또 사형당하고 뭐 서인이나 천민으로 강등당할 필요도 없잖아. 네, 그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유배 가는 거죠. 이거를 다 챙기는 수준에서 이제 까지만 고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실각하는 방법이 굉장히 양호하죠. 그리고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잡혀가면서부터 딱 몇 대 맞았을 때쯤에 미리 맞아본 걸까요? 글쎄 난 모르겠어. 첫 한 대 맞고 간을 받겠죠. 3시간짜리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치면 잡혀가면서 재산을 다 환수되더라도 스위스 계좌는 지키는 걸로 이런 그렇게. 정도까지 이게 굉장히 냉정하면서 클래스 있는 정치인의 이게 맞죠. 네, 맞죠. 네. 원래 군대에서도 이제 전쟁 나서 제일 많이 피해를 볼 때가 퇴각할 때라 그러잖아요. 질 때 잘 지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사실은 전력을 최대한 보존해서 후퇴를 한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문받아서 죽은 사람들 입에서 추사 김정희 이름은 나왔으니 어쨌든 이 세 명도 김정희도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 셋 중에 김정희는 유배 가야 된다. 이거 어쩔 수가 없잖아. 김정희도 받아들여야지. 근데 김정희는 뭐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는 둥 뭐 비장하고 비통한 심정을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다녔는데요. 그래가지고 아까 팩트냐고 물어본 게 왠지 이게 팩트인 것 같은 거야. 그게 써준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아니 그 집안에 그 일을 설계한 집안에 김정희가 있는데 김정희 말고 누가 그 글을 썼겠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또 뭐 디스하는데 또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니까. 왠지 근데 그 글은 대놓고 저열하고 더러운 글이었을 것 같아요. 네. 대놓고 아예 저열하고 급이 굉장히 떨어지는 예, 글이었을 것 같아요. 급이 떨어지는 그래서 글이었는데 손 안 댔을 것도 같아. 아 그런가? 네. 아니면 네. 마음에 들 때까지 다시 써 이랬을 네, 수 있지.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저열한 건 안 돼. 그러니까 이걸로 어그로가 끌리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왠지 감수를 계속 해줬을 것 같은. 본인이 입으로 해주면서 네. 이렇게 더러운 말 해보란 말이야 이런 네. 거. 근데 정말 조선시대에 혹독한 고문을 받고 유배를 떠나잖아요. 가다 죽어야 돼요. 아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멀쩡히 걸어서 가거든요. 예. 걸어서 뭐라 하지? 맷독이 오른다 그러나? 네. 맞아가지고. 장독. 네. 그리고 고문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부터 또 서예 작품을 막 남겨요. 말이 안 되거든. 뭐 그래 고문받으면 기본적으로 손톱도 빠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붓떨림 없이 흔들림 없는 글씨를 또 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하면 한 3, 40대 맞았겠지. 역시 포기가 빠른 남자. 그리고 이제 이 조인영, 권돈희, 추사 김정희 이 세 친구는 추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어느 선에서 적당히 정상 참작하자라는 식으로 이제 이걸 한 수 접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먼저 안동 김씨의 체면을 살려주죠. 그러니까 안동 김씨 입장에서는 그러고 나서도 추사를 죽이면 진짜 근본이 없는 집단이 되잖아. 그래서 이미 추사를 수술할 때 사실 좀 막무가내였거든. 그러니까 이때쯤엔 서로 주고 받아야지. 그래서 마치 그 양형 거래를 하듯이 추사가 제주도에 유배를 가는 걸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고문으로 받아낸 진술 아니냐. 진술자도 사망했다. 저항할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저항할 수 있지만 물론 처음엔 김정희가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고문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동 김씨가 폭주하지 않게끔 서로 그 형량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청나라 가서 VIP 대접받고 국빈 대접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 안동 김씨 세력도 그냥 완전히 그냥 수입을 해버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청나라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더니 그 짐을 챙겨서 제주도를 가게 된 거야. 반대쪽으로 가게 됐어. 그래서 왜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단 말이야. 그 추사 김정희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형적인 클리셰예요. 조선시대 선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클리셰인데 이분들이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고 더 역사적인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식으로 글을 쓰시냐면 마치 이제 안동 김씨 세력이 마치 그 악의 제국 같은 거야. 그런데
아니 추사 김정이라는 고명한 선비가 있단 말이야. 걸리적거리는군. 고명하다니 제주도로 유배를 보내고 네. 그래서 누명을 씌워서 유배를 보낸다. 네, 뭐 이런 그런 식으로, 서사가 가능하죠. 섬으로 고명한 선비를 보내니 상쾌해졌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안동김 씨 세력과 이 추사 김정희의 유배 사건을 해석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 제주도로 유배 가기 전까지는 추사 김정희도 적극적으로 상대를 파멸시키려고 했고 그렇죠. 상대도 죽지 않고 살아남으려고 했고 하는 과정 속에서 뒤집기 한 판을 당해서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핍박받은 고고한 선비라는 요 서사가 음. 사실은 받아들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좋아하는 입장에선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동김 씨는 워낙에 이미지가 안 좋다 보니까 네. 그쵸. 점점 후보정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가게 되는 것이죠. 추사 김정희는. 요새는 못 가서 난린데. 300년으로 예견한 거예요. 이거는 효리가 올 것이다 이 자리에. 그렇구나. 네. 효리가 민박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유배를 가는 길의 이야기, 그리고 유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제주도에서 추사 김정희는 본인의 예술과 예술관을 완성시키거든요. 자, 요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조선시대에 있어서 유배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가 굉장히 비참하죠. 네. 그렇죠. 그 달구지 소가 모는 달구지에 네. 이렇게 봉두남발을 하고 끌려가서 끌려가는 이렇게 돌도 맞고. 주변의 주민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런 이미지. 그런 이미지죠. 사극의 이미지가. 예. 그런 보통은 이제 죄인은 남문으로 드나들 수 없으니까 보통은 동문이나 서문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 성 밖을 벗어나면 그 소도 농사 짓는데 다시 써야 되고 그렇구나. 달구지를 열고 그 호송 인력이 아이고 어르신 이제 나오시죠. 유배 가는 사람 아유 끝났나? 아이고 이게 이렇게 좁아 이러면서 나와서 주막에서 같이 그럼 이제 사대문 안에서는 일단 그렇게 소달구지에 끌려갔던 건 맞는 조리돌림 거예요? 하듯이. 퍼포먼스입니다. 하긴 그래. 소는 귀하니까. 그렇네. 그리고 소는 기동력이 없으니까 산 넘고 물을 못 건너잖아. 네. 아니 뭐 소 타고 그 소가 끄는 걸 가지고 제주도를 어떻게 갑니까? 그렇죠. 그렇죠. 소가 헤엄을 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면 이제 주막에서 그 코스프레 한 거 있죠. 봉두남발 한 네. 거. 그 다시 이제 그 뭐야 상투 묶고 네. 같이 이제 막걸리 한잔 하고 네. 밥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세련된 패션 광고로 지금 웃기겠다. 그 타이거 JK 같은 사람이 네. 봉두남발 상태로 왔다가 네. 머리를 이제 세팅을 쓱 쫙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샤워 막 하면서. 웃긴데 이거. 그래서 그 유배가 쓸쓸하고 비참했냐? 당사자들의 기준에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정계에서 밀려난 직후의 감정은 비참하죠. 그럼요. 그리고 조선시대 정치인들 보면 유배길의 고통을 구구절절 기록을 해요. 그리고 그럴 내가 수밖에 없어요. 걸어 다니다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평소에 가마 타고 나귀 타고 다니던 사람들인데 도보로 다니니까 당연히 죽을 만큼 힘들었겠죠. 사람 이렇게 멀리 걸어도 돼? 우리도 군대 가서 행군하면 네. 힘들잖아. 서럽죠. 사실 힘든 것도 힘들고 서럽죠. 그러나 짐과 장비를 옮기는 호송 인력보다 힘들지는 않았다는 거. 그리고 호송 인력들은 사극에서 보듯이 삼지창 들고 안 다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사극에서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삼지창을 너무 많이 찍어내가지고 그걸 지금 아직 쓰는 거예요? 이 삼지창이 달아 없어질 때까지 요걸 써야 돼요. 지금 50년째 똑같은 거 근데 이때쯤 되면은 호송 인력들은 조총 들고 다닙니다. 당연한 당연한 말기니까 말이지만. 조선 말기니까. 그런데 조총 들고 다니는 이유가 유배객이 도망가면 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유배객을 호랑이로부터 지켜주기 위해서지. 유배객은 도망가서 톡을 파고 사는 게 더 쾌적하겠어요? 아니면 왕이 마련해준 거처가 있는데. 그 거처에 가서 그쵸. 거기 내 하인도 데려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 유배를 가니면 산마루나 어디 나루터 이런 데서 이 트래블 포인트가 있잖아. 네. 이때마다 비통한 시 한 수씩이 나오거든요. 눈물 셀카 찍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호송 인력들은 멀찌감치서 이제 네. 그 회안에 잠길 여유를 배려해 줬다는 얘기죠. 아. 그래도 정계에서 밀려나서 가면은 비참하죠, 사실. 정약용의 예를 들어보면은 정약용은 이제 유배지 마을에 들어가기가 싫으니까 유배지 마을 초입에 주막에 들어가요. 저 그 기분 이해해요. 제 김포로 이사 갈 때 김포 분들을 기분하는 혹시나. 그러게요. 그러면은 주막에서 하루 이틀 술을 마시고 다시 길을 떠날 줄 알았더니 몇 개월째 있는 거야. 몇 개월째 주막에서 계속 술을 마신 거예요. 즉
수개월에 해당하는 술값과 숙박비가 있었단 얘기죠. 정약용은 이 사람도 부잣집. 근데 이러면 사람이니까. 자기 호송 인력도 같이 머물 거 아니에요. 그럼 호송 인력은 같이 꿀 대주는 빠는 거죠. 거죠. 그 사람 것도 내가 대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호송 인력은 막걸리 얻어먹고 다니는 거예요. 괜찮다 이거. 아유 어르신 막 이러면서 괜찮은 직업인데요. 가려고 그러면 아이고 좀 더 쉬셨다 가시지 왜? 이러면서 나중에는 VIP 고객이잖아. 네. 가만히 있으면 제 술병 걸려 죽을 때까지 자긴 계속 돈 버는 건데도 그렇죠. 네. 주모도 한심해가지고 당신 누군진 모르겠으나 유배를 올 정도면 공부 되게 잘했을 거 아니냐. 과거 시험을 급제했을 테니 그 여기서 서당 훈장님을 해야지. 몇 달 동안 술이나 먹고 몇 달 동안 술이나 먹고 그래서 정약용이 생각해 보니까 주모 말이 맞는 거야. 그래서 사교육 시장에 뛰어듭니다. 아,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 공부 제일 잘하는 우병우 같은 우병우는 좀 얘가 잘못됐고 하여튼 공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네. 시험 제일 잘 보는 사람들이 그런 사교육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그 시골에 낙향을 하게 되니까 동네에 공부에 뜻이 있는 학생들 입장에선 호재죠. 그렇죠. 예. 그쵸. 그 당장 요즘도 그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 상위권 학생들 있잖아요. 상위권 네. 학생들은 과외를 받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근처 대도시로 원정을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뭐 스카이 나온 분들이 네. 사교육을 하다가 낙향을 해서 뭐 저기 지방으로 내려가면은 그 과외 서로 모셔가려고. 예, 했겠군요. 과외 장사하기 되게 괜찮대요. 그게. 그렇죠. 이때쯤 되면 이제 지식에 대한 욕구, 주류 사회에 진출하겠다 하는 그렇죠. 욕구가 조선시대 후반쯤 되면 지방 구석구석까지 퍼져요. 그런데 이제 돈도 없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하는데 유배객이 실각해서 내려오면 그럼 뭐 선생님으로서 최고죠. 그래서 정약용은 유배지 현지에서 서당을 기와집으로 재건축을 해요. 그러니까 유배를 가도 간물주야. 아, 이 사람들은. 역시. 아, 이래서 어른들이 공부하라 그랬나 봐. 그럼요. 그래서 유배 간 사람들이 현지에서 올린 기와집 서당이 있죠. 네. 전국에 군데군데 남아 있습니다. 가서 보면은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유배객은 안전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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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님이 지켜주잖아요. 왜냐하면 그 이 사람이 유배 가서 유배길을 돌아서 유배지에 도착해서 살고 있다. 이게 조정의 명령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배객을 공격한다는 것은 임금님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아, 강도나 그렇죠. 이런 사람 네, 입장에서 그렇죠, 감히 그렇죠. 호랑이는 덤빌 수 있으니까 조총을 구비하고 호송을 가능합니다. 호랑이는 그런 거 모르잖아. 아니 조선어록에는 원래 어명 알아듣지 않나요? 그런 동화들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전국의 거적지, 유배 생활 공간을 거적지라고 합니다. 몇 곳은 가봤는데 상대 평가도 아니고요. 객관적인 평가에서 고시원보다도 좋고요. 웬만한 원룸보다도 공간과 시설이 나아요. 시대 보정 안 하고도. 그러니까 처음엔 아이고 힘들게들 사셨구나 싶지만 가만 보면은 보면 볼수록 위화감이 생기거든. 안방, 거실, 손님 오는 행랑채, 부엌 다 따로 돼 있고요. 마당 있고요. 시설도 충분해요. 요즘으로 치면 한 20, 30평형대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추사가 제주도에서 이제 그 지낸 집도 건물이 원래 2동이었는데 4동으로 증축을 하거든요. 가자마자. 그러니까 유배 받는 도중에 개인의 의지로 그걸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게 예. 가능했다는 건 거죠. 그럼요. 아, 돈이 괜찮다. 많다 이러니까 이 사람. 이 집은 돈이 많으니까. 괜찮네. 자, 김포 유백에. 거기 몇 동으로 지으시게요? 아니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제 그런데도 있는 집 자식들이 우울했던 게 어쨌든 유배 그 거적지는 죄인들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공간을 아무리 해도 기와집을 올릴 수는 없죠. 그건 계급적인 거니까. 그 초가지붕 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초가지붕 속에서 귀뚜라미 같은 거 울잖아. 벌레 우는 소리 잠잘 때 들린다고 우울해하고 막 이랬어요. 나의 신분이 낮아졌구나 막 이러면서. 약간 군대 갔을 때 첫날 기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많은 시간을 뭐 동네 유지집, 누각 뭐 이런 데 산속의 정자 이런 데서 보내죠. 아, 집에 가기 싫어서. 근데 그 이제 부장님들이 집에 가기 싫어도 한 잔만 더 하자고. 그거 이제 같다. 그러고도 지겨워지면 이제 집필을 해서 우리나라 문학이 다 유배 문학 아닙니까? 조선시대 문학이. 예. 아무튼 추사도 이제 이렇게 유배를 가게 되는 거죠. 추사는 유배 가면 언제 풀릴지 모르잖아요. 유배는 기본적으로 무기잖아. 그래서 유배를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산천유람하며. 네. 가는 길에 잊지 않고 이 사람 또 등장합니다. 초의선사. 베푸니까요. 조선의 차 마스터. 초의선사가 이때는 대흥사라고 하는 전라도의 커다란 절에 주지스님으로 있었어요. 해남에 있는 절이죠.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는 실각당해서 지금 유배 가고 있는데 초의선사는 자기 분야에서 승승장구 중인 거야. 대흥사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사찰입니다. 여기서 주지로 있었으니 이 절을 찾아가는데 이제 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초의선사의 차를 왕창 뜯어가지고 가려고 들른 거예요. 제주도 가면 맛있는 음료수가 없을 테니까. 가서 그랬을 거. 삼다수가 있는데 왜?
그치. 거기 물이 좋지. 어. 근데 여기서 그랬을 것 같아. 들어가자마자 되게 불쌍하게 너가 나 안 주면 나는 제주에서 죽는다. 나를 이런 식으로 상처봐라 말해서.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 추사 김정희가 여기 만족하지 않고 이제 그 친구가 주지로 있는 절을 자기 취향대로 망쳐놔요. 그 먼저 그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 가장 중요하죠. 네. 이 대웅전에 보통 이제 대웅보전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 대웅은 그 빅보스맨, 네. 예, 부처님을 뜻하죠. 이 대웅보전 네 글자가 당시에 원교 이광사라고 하는 서예가의 작품이었습니다. 원교 이광사는 추사의 전 세대, 1.5세대 전 선배예요. 이 사람도 당대 뭐 최고 명필이고 조선 후기 3대 명필입니다. 근데 원래 추사가 이광사를 싫어했어요. 예, 그 지난주에 말했듯이 한석봉도 싫어했잖아요. 이광사도 싫어했어요. 이광사 왜 싫어했냐? 흙냄새 난다. 아재 먹어. 촌스럽다. 유행과 떨어졌다. 고작 왕이지체를 어설프게 모방했다. 어설픈 기교로 실력을 숨겼다. 여기저기서 이광사의 글씨를 따라하니 못 봐줄 지경. 이건 딱 그거죠. 마이 아이. 마이 아이. 근데 앞에 그 말은 칭찬 아니에요. 어설픈 기교로 실력을 숨겼다. 이게 실력은 더 있는데 안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 반대지. 반대예요? 엉성한 실력을 그 기교로 감추고 있다지. 그런 건가? 심지어 붙잡는 법도 모른다. 그리고 이광사 본인의 왕이지체를 기본으로 발로시였나? 그렇지. 다른 두 가지 서체를 연구해서 자신만의 서체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애초에 해석이 틀렸는걸? 근본이 틀려먹었다는 네. 얘기잖아. 뭐 이런 말, 그 글자꼴이 가증스럽다. 정말 미웠나 보다. 근데 쭉 보자면 한석봉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분은 그 미학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사람이 우연히 대중의 각광을 받으면 명성을 얻는 것이. 그럼 이제 굉장히 괴로운 거야. 그게. 그렇죠. 배알이 수틀리는 거야. 저 그 기분이에요. 저도 그런 식으로 디스하는 영감독이 있어요? 몇 명 있는데 실명을 언급할 순 없고 네. 제가 그분들 깔 때 하는 얘기랑 비슷해요. 어설프게 타란티노를 해석해서는 애초에 해석이 틀렸다라든 사실 이게 초이 선사한테는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원교 이광사는 아함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의 글씨 스승이었어요. 생전에. 이 아함 스님이 초이 선사의 직계 스승이에요. 자기의 사부의 사부라고 스승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 현판을 글씨가 그지 같다고 떼라고 하니까 그 초이 선사한테는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초이 선사 화 안 냈어요? 화 냈겠지. 스님이잖아요. 아 스님이 살이만 생기셨겠죠. 근데 대흥사에 가보면 원교 이광사 이분의 글씨로 건물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배가 되다시피. 다른 유명 사찰에도 이광사 글씨가 많아요. 예, 지금도 남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그 오래된 옛날 고찰에 사찰. 가보면? 그 일단 지금 대흥사에 있는 현판은 다 그분 글씨인 거잖아요. 이광사 글씨 예. 맞아요. 예, 그만큼 당대 스타였어요. 이분 기준에서는 그거죠. 이렇게 대중성 확보할 만큼 재능이 없는데. 없는데 과한 명성이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너는 더 과하게 까여야 한다. 뭐 이런 거죠. 그 사람이 뭘로 뜰지 모른다는 그것을 간과하셨네요. 근데 그러니까 재밌는 이분도 거는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이제 그런 이런 종류의 인기에 대해서 이제 추사 선생도 많이 의식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게요. 재밌는 거는 이광사는 소론 출신이었어요. 소론이 이제 김정희가 소속된 노론한테 밟힐 때 이 사람도 이제 의금부로 잡혀 들어가는데 이광사도 이제 잡혀 들어가면 고문당하고 죽고 뭐 사람 망가지잖아. 이 사람이 너무 서러워서 내가 천하의 명필인데 내 재주가 아깝구나 하고 고래고래 울부짖었대요. 근데 천하의 명필인 건 사실인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그 고문하고 이런 인력들도 그 손에 이 사람 손에 몽둥이 대기가 좀 그런 거죠. 딴 데 때려야지 그럼. 그렇죠. 예. 예? 손은 안 돼. 그러니까. 아 빠따는 좀 맞았대요. 그러니까 딴 데 때리는 거지. 손만 안 돼. 이러면서. 왜 그 프랑스의 볼테르도 귀족들이 볼테르가 하도 까부니까 테러할 때 그 히트맨들한테 머리는 때리지 말라고. 저 머릿속에서 뭔가 좋은 게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지만 배는 머리에 실컷 나빠지면 안 때리고. 된다. 그래서 항상 볼테르는 맞을 때 토할 때까지 맞아요. 배를. 근데 몸이 망가지면은 정신도 망가지는 건데. 그래서 그냥 죽이긴 그렇고 이제 그 이때 왕이 영조인데 그럼 임금님이 결정하게 하자 그래서 그 이광사가 이렇게 펑펑 울었다더라. 이거를 영조한테 넌지시 알리는 거죠. 영조가 생각해도 아까웠는지 유배를 보냈어요. 하지만 죽을 때까지 유배를. 풀어주지 않았군요. 뭐 글씨 많이 쓴 거죠. 덕분에. 네. 남는 게 시간이라.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이 대흥사에 대웅보전 네 글자 현판을 자기 눈앞에서 떼버리라고 떼를 썼어요. 그래 또 멀리까지 유배 가는 애한테 안 들어주기도 그렇고.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막무가내잖아. 막무가내죠. 원래 막무가내였으니까. 그 대신 내가 여기서 글씨를 쓸 테니까 내 글씨를 현판으로 달아라. 그래서 초이 선사가 그래 뭐 이랬나 봐요. 그랬더니 예서체로 무량수각이라고 써서 현판을 바꿔버리죠. 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글씨를 먼저 쓰잖아요. 이 네. 글씨를
눕기 따듯이 따고 목재로 제작해서 네. 그럼 그 평지에 있는 장인들도 왔다 갔다 해야 되죠. 아 그렇죠. 일이 크죠 생각보다. 일이 크죠. 네. 그러니까 유배를 늦게 갈 수 있는 핑계도 되죠. 그걸 몰랐네. 네. 우길만 하네. 문제는 예서체로 무량수각이라고 써서 현판을 바꿔 달았는데 무량수각 혹은 무량수전이라 그래요.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라 아미타불을 모시는 불당이거든요. 다른 부처님이에요. 일부러 이런 거죠 이거. 일부러 이런 거야. 내가 모를 봤을 때. 리가 없잖아. 회장실 간판에다 사장실이라고 단 거잖아. 예, 맞습니다. 일부러 억지 부린 거예요. 그래서 이광사의 대웅보전 네 글자 현판은 대흥사의 헛간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자기 글씨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틀린 걸 해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불당 양식을 일부러 비틀어버린 거 자기 마음대로. 불교를 모르는 사람도 아닌데. 그러니까 오히려 잘하는 네. 축이라고 봐야죠. 예, 그걸 보니까 이제 초의선사를 자기 뜻대로 괴롭히고 이 친구가 주지스님으로 있는 절도 망쳐놓으니 초이선사 활불되셨네. 점점 더 차맛이 좋아진다.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줄 그러다 보니 알았는데. 이제 좀 기분이 상쾌해졌는지 그제서야 이제 그 대흥사를 떠났어요.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뭐요? 잘못 따른 거잖아 어차피 네. 이름을. 그러니까 잘못 따르면 가는 길에 다시 불러서 잡는 거지 나를. 잘못 그걸 따랐으니 기대했는데. 그러면 대용 버전도 써주시고 이거 뭐 깔을 맞춰야 될 거 아니니까 근데 그냥 보낸 거여서 자기도 감사하니까 섭섭했겠지. 그렇지. 이거 아닌데 제가 걔 모를 얘기를 애가 아닌데. 자네 고문이 너무 모질었나 왜 그러셨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네가 이제- 일부러 글씨를 잘못 쓴 건 늦게 가기 위한 수라는 건 난 다 간파했다. 필요 이러면서. 없다 임마. 그러니까 초이선사가 의외로 김정희를 다루는 법을 알았던 것 같아. 아 그렇지. 하나만 다루고 하나만 딱 들어주고 오케이 거기까지 빨리 가 이래가지고 빨리 보내는 거야. 그리고 네. 이제 호남을 거쳐 대흥사가 호남에 있다 보니까 전라도에 있다 보니까 창암 이삼만 선생을 유배길에 또 만납니다. 이삼만은 추사보다 16살 연상인 당시로서 대선배죠. 근데 이 당시가 50이 넘었으니까 그럼 이분은 굉장히 할아버지 계시겠네요. 이분은 당시에 직업적인 서예가였고 프로 서예가였고 서예가로서 완성된 분이었어요 이미. 그럼 이제 거의 70 가까운 진짜. 음. 근데 우리도 70 어른 어려운데 네, 너무 이 당시 좋네. 70이면 진짜 굉장히 큰 어른인 거잖아요. 그런 큰 어른이고 호남 제일 명필. 아, 한반도의 남반부를 거의 상징하다시피 하는 우리나라의 이남 지역을 거의 상징하다시피 하는 대선생님이었어요. 예, 전라도의 글씨는 이삼만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김정희가 워낙 국제적인 스타고 김정희가 워낙 천재고 하니까 일부러 한 수 접고 자기 글씨를 품평해 달라고 해요. 이게 굉장히 예의를 차려준 거잖아. 그럼요. 노인네 입장에서. 네. 근데 김정희가 뭐라 그랬냐면 노인장께서는 시골에서 글씨로 밥은 먹겠습니다. 아닌데 물려준 재산을 밥 먹는데 예, 좀 너무한 못됐어 게 진짜. 왜냐하면 이삼만 선생은 자기와 함께 당대 2대 명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삼만 선생이 쓴 현판은 전각이나 정자나 절의 현판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면 종이 작품은 진품으로 완전히 이건 100% 진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3점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왜냐?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부터 위조 작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980년대까지 위조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80년대까지. 1980년대요? 예. 200년 동안 위조 작품이 어. 만들어졌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어떤 대중성이 있어서는 하이클래스를 찍은 분이고, 그러니까 이때 한 70대 가지고 김정희를 만났을 때는 영화로 치면 1000만 영화를 한 7편 감독한 사람이에요. 벌써. 그렇죠. 예. 평생. 근데 시골에서 글씨로 밥은 먹겠다니. 칸에서 상 하나 탔다고 이 새끼가 뭐 이런 거 같아. 그만큼 성공한 사람인데 그 창암 이삼만 선생이 늙음하게 괜히 김정희 만나서 이 무슨 모욕을 당한 겁니까? 능욕을 진짜. 당했는데. 능멸을 당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폭풍우를 헤치고 제주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제주 목사하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죄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관료가 왔을 때 묵는 제주 객사에는 묵을 수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아전의 집에 초청을 받죠. 아전은 왜냐하면 형식상 관료는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파견된 관리의 현지 비서가 아전이죠. 네. 예, 아전의 손님이 되는 건데 또 편지를 써요. 여기서 이 친구가 나한테 하는 걸 보니까 아전이 사람이 참 됐다 칭찬하는데 이 사람이 중앙 정계에서 밀려 나온 셀리브리티니까 했겠지 뭐 사람이 천사에서 그랬겠어요. 아무리 유배를 와도 김정인데. 참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좋은 사람. 얕다. 나만큼 유명한 사람은 다 나쁜 사람. 아 유명해서 나쁜 거구나. 그래서 현재 추사 거적지라고 남아 있는 현재 제주도 대정읍 대정리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 가봤습니다. 당연히 이제 유배객이
이제 살집을 담당하고 수발 들어주는 동네 이장님 정도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따로 배정돼요. 당연히 추사한테 잘했겠죠. 그 사람 몸이 잘 건사돼야 되니까. 추사는 또 여기 집주인이 사람이 참 좋다고. 이 사람이 또 천사여서 그랬을 리가 아니라 어려웠겠지. 근데 그럼요. 이게 그 유배를 갔을 때도 그 분위기가 안 좋으면 홀대를 함청 해가지고 그냥 알아서 거의 객사하듯이 고독사하듯이 네. 냅두는 분위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마도 우리가 위에서 설명해 본 거 안동김 씨가 이렇게 보내놓고 김정희가 죽으면 이게 왠지 뭔가 모양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뭔가 이제 그런 어떤 지령이 있었겠지. 그리고 소론의 그 가문처럼 아예 다 박멸된 그런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직 새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마냥 편하지만은 아닌 게 그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막 이런 게 가능한 그냥 유배가 있는데 위리안치라고 해서 담장에 가시나무. 상징적으로 가시덤불을 담장에 예.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택연금. 예.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예. 전두환 시절에 네. 집 밖에 못 나왔잖아. 그렇죠. 이 가택연금 상태의 유배를 위리안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가시울타리를 바로 구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 자재인데 나름 구해주고 인력도 구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보통 탱자나무로 많이 한다고. 가시울타리가 쳐지는데 시간이 드니까 가시울타리 치면 그 다음부터 못 나가잖아. 재빨리 제주도 속성 유람을 끝내요. 본인이 밤마다 끊어놓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되려고. 진짜 내가 봤을 때 한라산을 진짜 초고속으로 돌았던 모양이야. 아, 빨리 볼 건 봐야겠다. 볼 건 빨리 봐야 되니까. 그렇다고 집안에 내내 갇혀 있기만 했던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 관과 이 사이에 눈치가 보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막 다닐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정도를 지키면서 그냥 적당히 편히 봐주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다른 의미로 보면 어떤 그 기시감이 느껴지는 게 이제 이분이 사실 다른 의미로 되게 안하무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거 있잖아. 약간 한남화돼서 내가 임마? 응? 내가 누군지 조선에서 알아? 한양에서 임마? 응? 내가 좀 나간다는데 이러면은 약간 그 밑에 있는 그나마 그런 그냥 지켜보는 그 아까 그 수발 드시는 네. 분이나 지키고 있는 또 병사나 자기 하인이고 그렇잖아. 데려온 사람들은. 그런 사람 또 대놓고 또 이 어쨌든 높은 데서 내려오신 분인데 뭐라고 하긴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러면서 우기면서 한 몇 걸음 나가고 외출도 하고 그랬겠지. 내가 임마? 응? 안 그랬겠지. 도망가. 너희 서장이랑 임마? 그리고 서장이라. 제주도 현지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냥 몸만 하나, 네. 몸종 하나 이렇게 해서 그냥 딸랑 털레털레 내려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자마자 증축하고 계시는데. 추사 김정희는 그 인력, 자기를 수발할 인력을 상당히 그 물자도 그렇고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행색부터 다르니까 그쵸, 뭔가 아무래도. 떠들썩한 거야. 스타였으니까 어쨌든 네. 지간에 당대의 스타였으니까. 동네 이장님 바로 싸대기부터 날리고 내가 임마? 내가 응?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배 가서 가장 처음 한 일이 뭐냐면 그 집을 먼저 증축하면서 원래 있던 집부터 증축하는 집까지 다 합해서 집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뭘로? 온돌 시스템으로. 선진문물. 훌륭하다. 그러면은 이거 인력부터 음. 자재까지 붓해서 다 와야 되는 그럼요. 건축가가 와야 네, 되는 네, 건데 네. 그 돌구하기가 쉽나요? 네.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소고기를 즐길 수 있는지부터 확인했어요. 또 소고기 좋아하셨구나. 아니 그러니까 다 좋아했는데 그 중에 품목 하나가 빠지는 걸 못 견딘 거지. 그러니까 제주도에도 소는 있는데 워낙 수량이 없으니까 도축량이 한정돼 있는데 그렇죠. 예. 이 사람 돈이 많으니까 일단 도축되는 양은 자기가 먼저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도 소고기가 매매가 되는가 보구려 하면서 굉장히 안심하는 편지가 있고요. 이제 도착하자마자 먹을 거부터 걱정을 하는데 본가에서 가지고 온 반찬이 아직 남았으니 어떻게든 견뎌보겠소. 이런 이야기를 아내한테 첫 편지에 쓰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제주도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대체 징하다, 뭐라고 진짜. 생각한가? 징하다 징해. 아니 근데 이게 나 이해되는 게 이게 아마 되게 양반이고 되게 또 까다로우니까 아마 삼시세끼 반찬을 드려도 그릇에 아마 깨끗하게 담았을 거예요. 소담하게. 제가 왜냐면 이게 내 자랑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 저희한테 그랬거든요. 요리도 잘하셨다면서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게 디폴트인 줄 알고 학교에 들어가는 나이에 이제 그 근처 미취학 시절 네. 때 친구라는 게 생길 나이 있잖아. 그럼 친구의 집 왕래를 할 때 친구의 집 갔다가 왜 반찬 뚜껑 따고 반찬통이 그대로 네, 나오는 그대로. 거가 그게 나한테 굉장히 문화적 충격이었거든. 근데 아마 그나마 그건 나 어릴 때인데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거기 가서 제주도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왜 특히 남쪽일수록 왜 짠지가 많고 왜 그렇죠. 좀 이렇게 네. 그런 양념이 왕창 묻은 그런 것들이 비주얼적으로 깨끗하게 다듬어 놓지 않으면 좀 약간 좀 그럴 수 왜 있잖아요. 김치도 위쪽이 백김치 많이 먹고 그쵸.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그리고 걸 제주도는 오랫동안 음. 1900년대 중후반까지도 고춧가루 없었을걸요? 거의 된장만 위주였어요. 된장 된장. 간장 위주였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소담하게 양반들 드시는 걸로 뭐 종지에 담고 이러지 않고 그냥 덕 주면은 이제 아마 이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일단은 먹는다라는 관점보다는 이게 손도 대기 싫어요. 그치. 이게 플레이팅이 돼 있지 않은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먹을 수 없다라는 그치. 그 기본 네, 이해합니다. 그릇은 이게 뭐야? 이해는 하는데 사람 사는데 맞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로 또 싸대기 내가 입네. 서울에서 엎으면서. 셰프가 입네. 이러면서. 그러지 않았겠고 최현석 왜냐면- 셰프 불러와. 왜냐하면 추사 김정희도 자기가 이제 그 네. 우아하게 보이는 걸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 속으로 그러면은 굉장히 우울했겠지. 젓가락 들어서 한번 휙 하고는 탁 놓는 거지. 아, 그치. 야, 그런 식으로 네. 했겠지. 네. 우울해하고 이제 아니야. 사람이 근데 삐딱했겠지. 분명히 그거를 견디는 분명히 한 사람이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이장님 다 그거를, 돌아가시고 가까운 지근거리에서 그 사람만 왜 하소연하는 사람 있잖아. 내가 마음에서 그 사람 왜 계속 그거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 자, 그 사람 얘기 내일 2부에 나오고요. 네. 그 사람이 그 역할을 한 끝에 조선의 당대 스타가 됩니다. 예,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해서 추사의 유배 생활이 시작됩니다. 추사는 이렇게 해서 시작된 유배 생활을 통해서 예술가로 완전히 완성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1부는 하고요. 더 재밌는 2부 얘기를 내일 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음은의 그녀 시온님,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이고요. 박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